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에, 평생 올 일 없을 것 같았던 이곳에. 제 앞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강서연. 제가 한때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당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이제 말하려 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제가 잃은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것은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결혼 전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시집은 참는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뭘 참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넌 아직 몰라.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도 남의 집 사람이야. 평생 증명해야 해. 내가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8살의 저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며느리도 가족이고 다 똑같이 존중받는 거예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기를 바란다. 근데 민정아, 명심해라. 시댁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야 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민정 씨, 당신은 이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첫 번째 진심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민정 씨, 우리 재훈이가 어떤 집안인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집안은요? 그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평생 노동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을 꾸려가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식당을 하십니다. 아, 식당.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해요. 격이 안 맞아요. 하지만 재훈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 시어머니께서 비웃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이 집안 며느리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집안도 봐야 하고 학벌도 봐야 하고 경제력도 봐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가 저를 선택했습니다. 선택? 시어머니께서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아직 철이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에요. 당신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재훈이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절대로 이 집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피가 다르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재훈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정아. 어머니는 원래 까다로우신 분이야.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500명이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저희 친척과 친구들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댁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신혼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재훈이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따로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본가에서 같이 살았어.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결국 재훈이 끝까지 고집해서 신혼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마치 검사를 하듯이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습니다. 민정 씨, 설거지가 안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며느리가 설거지도 안 하고 출근해요. 그게 말이 돼요? 회사 일이 있어서. 회사 일이 집안일보다 중요해요. 저는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혼을 생각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정 씨, 아이는 언제 가질 거예요? 명절 때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요. 준비는 무슨? 결혼했으면 아이 낳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쪽은 문제 없으세요.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스트레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있나요? 결혼 2년째 시어머니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나오셨습니다. 민정 씨,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요? 예? 일하느라 아이도 못 갖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몸 관리하면서 아이 준비하세요. 하지만 제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일?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여자가 뭐 그렇게 일에 미련이 많아요. 아이 낳아 키우는 게 여자의 본분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말대꾸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의견을 말해? 바로 그때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재훈아, 내 마누라 좀 봐.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군다. 재훈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민정아, 어머니한테 사과해.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버릇없이 굴었잖아. 나는 그냥 내 의견을.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공손하게 말해야지.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인 것입니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 3년째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암이래. 췌장암. 재훈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말기래. 오래 못 가신대. 저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날로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정이, 재훈이 잘 부탁해. 당연하죠, 아버님. 이 애가 착하지만 약해. 내가 없으면 힘들 거야. 내가 지켜줘야 해. 그럴게요. 시아버지께서는 따뜻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음식을 나르고 상주 옆에서 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며느리가 어떤 집안 출신이래? 가난한 집 딸이라던데. 저런 사람이 이 집 며느리가 되다니. 저는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다음 날 저희 셋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장남 박재훈에게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내용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단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권리는 소멸되고 모든 재산은 본가로 돌아갑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훈이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요? 유언장이 그렇게 작성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배우자한테는 법적으로 권리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자필이고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이요? 누가 증인이에요? 강서현 여사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시어머니께서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건 당신 시아버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분명 어머님이 조작한 거잖아요. 민정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심해서 말해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고소당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실 리 없어요. 재훈아.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진심이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셨던 거야. 잘못된 선택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와 결혼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재훈이 뒤따라왔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머니가 이미 다 계획한 거잖아. 하지만 재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변호사를 만나며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재훈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녁 9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재훈 씨 보호자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재훈 씨가 교통사고로 이송됐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시어머니께서 이미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 민정 씨.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재훈이는요? 수술 중이에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네.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저는 수술실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훈의 장례는 다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3일을 버텼습니다. 눈물도 다 말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빈 방에 단둘이 앉았습니다. 민정 씨. 네, 어머니. 재훈이가 죽었어요. 네. 그럼 이제 유언장대로 해야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재훈이가 죽었으니까요. 어머니, 놀랐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유언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재훈이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죠.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 빼세요. 그리고 이 집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세요.
제가 재훈의 아내인데요. 아내? 시어머니께서 비웃으셨습니다. 재훈이 죽었으니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저를 처음부터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재훈의 죽음도 어쩌면,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재훈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 요즘 자꾸 이상한 말을 해. 민정이랑 이혼하라고. 아니면 차라리 사고라도 나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어제 어머니가 또 말했어. 재훈아,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깨끗해진다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아, 만약 내게 사고가 생기면 어머니를 조심해. 그리고 이 녹음기를 꼭 경찰에 가져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재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인, 이 녹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스스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재훈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전날 시어머니와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메일함에서 이상한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11월 15일 밤 10시. 강남대로. 오천. 그날이 바로 재훈이 사고 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친구 은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은지는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은지야, 부탁이 있어.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어? 민정아,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발. 재훈이가 억울하게 죽었어. 은지는 고민 끝에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가해자 통장 내역이야.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자는 서현종합건설 시댁 회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 거야. 저는 이 증거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확인하고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10분 전 트럭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조수석에 다른 사람이. 조수석에 탔던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트럭을 분석한 결과 조수석에서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서현종합건설 직원 김모 씨입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사고 다음 날 출국했습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며칠 후 김모 씨가 동남아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김모 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강서현 여사가 시켰습니다. 무엇을요? 사고를 일으키라고 돈을 주셨어요. 5천만 원. 어떻게 사고를 일으켰나요? 운전기사를 협박했어요. 술을 먹이고 제가 옆에서 지시했어요. 중앙선을 넘으라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한 후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정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증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보셨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이걸? 어머니께서 김모 씨한테 5천만 원을 주셨죠. 재훈을 죽이라고.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김모 씨가 다 자백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민정 씨, 당신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요. 위험한 건 어머니예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증거가 다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앉으셨습니다. 앉아요. 서 있을래요. 앉으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민정 씨, 당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요? 내가 재훈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틀렸어요. 그럼 김모 씨가 거짓말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모 씨는 배신자예요.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주신 돈 말고 누가 또 돈을 줬어요? 그건 모르죠. 어쩌면 당신이 줬을 수도 있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제 남편을 죽이라고 돈을 줬다고요? 왜 안 돼요? 당신도 유산이 탐났을 테니까. 어머니, 놀랐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며느리가 유산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악마예요. 악마?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나는 단지 현실적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당신처럼 약한 사람은 짓밟히는 거고. 그래도 법이 있어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법?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법은 돈 있는 사람 편이에요. 나한테는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봐요, 어머니.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해보세요.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본가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재훈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분명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책장을 뒤지다가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의 일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민정이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행복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제다. 어머니는 민정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오늘 어머니가 또 민정이를 괴롭히셨다. 집안일이 엉망이라고. 나는 어머니 편을 들었다. 민정이한테 미안하다.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민정이랑 이혼하라고. 아니면 차라리 사고라도 나라고. 농담이겠지. 하지만 무섭다. 아버지 유언장을 봤다. 내가 죽으면 민정이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써 있었다. 이게 아버지 뜻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조작한 걸까? 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신다.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갑다. 마치 나를 없애고 싶다는 듯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기를 민정이가 찾길 바란다. 민정아, 미안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를 조심해. 그리고 꼭 살아남아. 사랑해. 저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재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저는 일기를 이정민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봐요. 재훈이 남긴 일기예요. 변호사가 일기를 읽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예요. 피해자가 직접 위협을 느꼈다는 기록이니까요. 이걸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재훈의 서재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USB에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훈아, 민정이랑 이혼해.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가난한 집딸이 뭘 안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너 정신 차려. 저 여자는 너 돈 보고 결혼한 거야.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훈아, 내가 없으면 모든 게 깨끗해질 텐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세 번째 파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씨, 일 잘 처리해요. 염려 마십시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흔적 남기지 말고. 사고처럼 보이게. 알겠습니다. 5천만 원 받으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좋아요. 돈은 내일 입금할게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14장 경찰 조사. 저는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형사가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뭡니까? 재훈이 몰래 녹음한 파일이에요. 시어머니가 김모 씨와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형사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용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바로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강서연을 체포했습니다. 강서연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연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강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강서연은 며느리 민정 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친아들 박재훈을 살해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첫째, 피고인과 실행범 김모 씨 간의 금전 거래 내역입니다. 사고 이틀 전 피고인 회사 계좌에서 김모 씨에게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강서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 돈은 정당한 용역비입니다. 계약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사고 후에 작성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남긴 일기장이 있습니다. 검사가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재판장이 일기를 넘겨봤습니다. 셋째,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김씨, 일 잘 처리해요. 염려 마십시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흔적 남기지 말고. 사고처럼 보이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목소리가 피고인 목소리가 맞습니까? 음성 감정 전문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인 강서연의 목소리로 확인됩니다. 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누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먼저 박 이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네. 사고 일주일 전쯤 마님께서 누군가와 통화하시며 깨끗하게 처리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 밤 피고인이 외출했습니까? 네. 늦은 밤에 혼자 나가셨습니다. 새벽에 돌아오셨는데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피고인 집에서 오래 일했죠? 네, 15년 정도요. 그럼 피고인한테 해고당할까봐 거짓 증언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모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누가 당신을 고용했습니까? 강서현 여사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박재훈 씨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국 비용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운전기사를 협박해서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수석에서 지시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박재훈 씨 차를 들이받으라고. 저는 그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서현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당신은 전과가 여러 건 있죠? 네. 그럼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백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재판날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봉인 문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해자 박재훈 씨가 사망 일주일 전에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사망 시에만 개봉하도록 봉인돼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봉투를 받아 개봉했습니다.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박재훈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진술서를 작성한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강서연은 내가 민정이와 결혼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셨다. 최근 어머니는 나를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하셨다. 내가 없으면 깨끗해진다. 민정이를 떼어놓을 방법이 있다는 등의 말씀이었다. 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나는 두렵다. 어머니가 나를 제거할까봐. 하지만 나는 민정이를 사랑한다. 민정이를 지키고 싶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제발 민정이를 보호해달라. 그리고 어머니를 조사해달라. 유언장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버지께서 그런 유언을 남기실 리 없다. 진실을 밝혀달라.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재판장이 진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강서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서현은 며느리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친아들을 살해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금전 거래 내역, 녹음 파일, 피해자의 일기와 진술서, 그리고 실행범의 자백까지 모두 피고인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잔혹한 범죄입니다. 친아들을 죽인 어머니, 며느리를 제거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재판장이 강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서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외쳤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항소해도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재판장님, 박재훈 회장의 유언장이 강서현에 의해 조작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필적 감정 결과 유언장의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재판장이 유언장을 살펴봤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네. 유언장 작성 당시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유언장 작성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훈 회장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강서현 여사가 계속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서명하신 후 강서현 여사가 유언장을 잠시 가져가셨습니다. 얼마나 가져가셨습니까? 10분 정도요. 그리고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그때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의 일부 조항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속권 박탈 조항은 무효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 씨는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훈의 묘 앞에 섰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재훈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 계셔. 25년 형을 받았어. 당분간은 나올 수 없을 거야. 저는 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유언장도 무효가 됐어. 내가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았어.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 내가 잘 지킬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 시작할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게. 그게 너한테 보답하는 길이니까. 묘지를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음모도, 불공평한 유언장도, 모든 편견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2년 후 저는 서영그룹의 이사가 됐습니다. 재훈이 물려받았어야 할 자리를 저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회의를 하던 어느 날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회사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에요. 그나저나 강서연 전 회장 부인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도소에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면회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을 수는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평범한 삶을, 순수했던 저 자신을. 하지만 많은 것도 얻었습니다. 용기를, 강인함을,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힘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민정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여자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결혼 전날 밤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도 남의 집 사람이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그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저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미소 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재훈이 꿈꿨던 회사, 재훈이 사랑했던 이곳을 저는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아남은 건 저였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역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